다음은 세 가지 가장 소름 끼치고 설명되지 않은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들은 발자국, 목격자, 단서 없이 오직 두려움과 풀리지 않은 질문만을 남겼습니다. 한순간 그들은 그곳에 있었고 다음 순간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듯이 없어졌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의 수사관들은 발견한 것들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제 이야기는 논리를 거스르며 오늘날까지 단 하나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뼛속까지 얼어붙게 할 것입니다. 1983년 6월 몬태나주 헬레나 국립森林에서의 평화로운 가족 피크닉이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4살 닐린은 어른들로부터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비명도 저항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수색팀이 숲으로 몰려들었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수색했으며 수백 명이 며칠 동안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편지가 도착했고 그 내용은 사건 전체를 뒤바꿀 만한 것이었습니다. 닐린 K. 브리스코는 1978년 9월 18일 빌과 낸시 브리스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낸시는 새 남편 김마어셜과 결혼했고 그는 닐린을 입양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이름은 닐린 K. 마어셜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오빠 네이선, 여동생 나린과 함께 몬태나주 아람브라에서 행복한 전형적인 미국 몰몬 가정으로 살았습니다. 1983년 6월 25일 토요일, 마셜 가족은 킴 마셜이 회원으로 있던 캐피털 시티 라디오 클럽이 주최한 에론 산맥의 피크닉 장소에서 열린 햄 라디오 행사에 갔습니다. 헬레나 국립森林의 우뚝 솟은 소나무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한 하루, 소중한 가족 추억을 만드는 그런 날이어야 했습니다. 오후 4시경, 닐린은 엠피크릭의 비버댐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여름날의 자유로운 탐험에 어울리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와 다른 두 아이는 몬태나의 옛개척지 시절의 유물인 오래된 오두막의 잔해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나무의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셜 가족을 영원히 산산조각 낼 무언가가 말이죠. 다른 아이들은 비버댐 쪽으로 걸어가며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특유의 보족의 미소와 앞니가 살짝 깨진 닐린은 뒤에 남아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매료된 듯 했습니다. 몇 초 뒤, 다른 아이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그녀가 따라오리라 기대했지만 그들은 텅 빈 숲만 보았습니다. 닐린 마셜은 마치 땅이 그녀를 삼킨 듯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셜 가족을 휩싸인 공포는 어떤 부모도 겪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한순간 아이가 거기 있었고 다음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있던 곳에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몇 시간 안에 지역 역사상 가장 대규모 수색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즉시 루이스 앤드 클라크 수색 및 구조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길 잃은 아이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더 긴박하고 더 무서운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헬리콥터가 열감지 장치를 장착하고 숲 위를 날며 기계 소음이 숲의 자연 소리를 덮었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결의와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수색선을 만들어 험준한 지형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듀크라는 이름에 특별히 훈련된 수색견이 투입되었습니다. 듀크는 37명의 실종자를 성공적으로 찾아낸 놀라운 기록을 가진 개였습니다. 닐린을 찾을 수 있다면 듀크와 그의 조련사가 해낼 터였습니다. 하지만 듀크가 냄새를 따라간 지 얼마 안 되어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냄새가 짧은 거리에서 완전히 끊긴 것입니다. 마치 닐린이 허공으로 사라진 듯이 말이죠. 수색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버댐에 물을 빼내고 차가운 산악수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시덤불 속을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며 옷과 피부가 찢겼습니다. 광산갱도의 밧줄을 타고 내려가며 닐린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둠 속에서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산등성이를 수색했지만 바람이 벤시처럼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숲은 그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이 그들을 방해하려는 듯 하늘이 열리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색지역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증거가 있다면 산속개울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희망도 함께 흘러갔습니다. 루이스 앤드 클라크 카운티 수색 책임자 랄프 던전은 신문에서 그 지역의 덤불이 너무 빽빽해서 수색자들이 아이를 지나쳐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겁먹은 아이들이 숨을 때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일 후 보안관 톰 도슨은 전국 의료당국과 상의한 끝에 폭우와 낮은 기온으로 인해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공식 수색이 줄어들면서도 섬뜩한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 즉 야생에서 길을 잃은 아이로 여겨졌던 사건이 갑자기 더 불길한 가능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실종 며칠 후, 한 아이가 나와서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이 아닌 더 불길한 사건으로 바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모든 부모의 혈관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나무 뒤에서 나타났어요. 닐린이 사라지기 직전에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요. 다음 날 또 다른 아이가 나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세부 사항까지 똑같았습니다. 두 아이에 따르면 그 남자는 조깅복을 입고 있었고 닐린과 두 친구에게 잠깐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도망치거나 걸어갔을 때 닐린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서 있었고 친구들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아이는 나중에 경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닐린이 그림자를 따라가야 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림자를 따라가야 해, 이 네 단어는 모든 부모의 최악의 악몽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관과 닐린의 가족은 아이들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실종 이후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조작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그 지역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제보와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이 아닌 납치로 공식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수천 명의 발이 숲을 짓밟아 증거가 있었다면 이미 파괴된 후였습니다. FBI가 수사에 합류했고 전국 실종아동센터 JNCMEC가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는 몬태나만의 비극이 아니라 연방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조깅복을 입은 남자의 몽타주가 제작되었습니다. 그 스케치가 배포되자 수사관들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케치 속 얼굴은 전국에서 아동 대상 범죄로 수배 중인 여러 남자들과 섬뜩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아동 착취 네트워크와 다른 아동 납치 및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스케치가 공개된 후 희망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한 용의자가 머물던 아파트에서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진에는 닐린과 닮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낸시와 킴 마셜은 그 사진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듯 했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닐린일까? 보족의 뺨과 깨진 앞니를 가진 그들의 소녀가 살아있지만 고통받고 있을까? 전국 실종아동센터는 사진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녀는 닐린 마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유망해 보였던 단서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 범죄자와 닮은 스케치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용의자들은 신문 후 석방되었습니다. 희망은 반복적으로 높아졌다가 깨졌습니다. 한편 일린의 얼굴은 어디서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의 광고판, 전국의 식료품점 우유팩, 수천 장의 전단지가 백화점과 쇼핑센터에 배포되었습니다. 미국은 닐린 마셜을 찾고 있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몬태나의 집으로 돌아온 마셜 가족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웃음과 취침 시간 이야기를 공유했던 단란한 가정은 이제 슬픔과 절박한 희망으로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6살이던 닐린의 오빠 네이선은 여동생이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실종 약 한 달 후,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마음이 울고 싶어 해요. 어느 날 오후, 낸시는 부엌 창문 너머로 네이선이 닐린의 빈 그네를 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네를 밀다 결국 팔을 내려놓고 여동생의 세발 자전거로 걸어가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부드럽게 만진 뒤 세상 모든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닐린이 정말 보고 싶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다시 같이 놀고 싶어요. 우리가 닐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던 중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닐린이 사라진 지 4개월 후 전국 TV에서 아담 올시, 데덤 올시 라는 소년의 납치와 살인에 관한 영화 나담이 방송되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55명의 실종 아동 사진이 소개되었고 닐린의 사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차일드 파인드 오브 아메리카라는 단체가 닐린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인쇄해 배포하며 누군가 그녀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1985년 말 누군가가 닐린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전화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차일드 파인드 인코어퍼레이티드와 전국 실종아동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전화는 위스콘신주 메디슨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온 것으로 추적되었지만 추적이 시작되자 전화는 멈췄습니다. 마지막 전화는 1986년 5월에 있었고 마지막 편지는 그 직후에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공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부모와 9살 여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암시하며 자신의 정체를 힌트로 남겼습니다. 1990년 번살브드 미스터리즈 방송에서 공개된 편지 발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녀에게서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기를 바랐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녀가 괜찮다는 것뿐이다. 차일드 파인드가 이 내용을 그녀의 가족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나는 에론 파크 지역의 헬레나와 볼더 사이 도로에서 KK 닐린을 데려갔다.
그녀는 울고 겁에 질려 있었고 내가 그녀를 안았을 때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지키고 사랑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좋은 투자 수입이 있고 집에서 일할 수 있어 항상 그녀를 돌본다. 그녀의 머리는 이제 짧고 곱슬이다. 그녀는 많이 자랐다. 키는 약 4피트 5인치이고 몸무게는 약 50파운드다. 그녀는 위쪽 영구치 4개와 아래쪽 영구치 2개를 가지고 있다. 매일 목욕하고 이를 닦는다. 잘 먹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와 체리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오클라호마시티, 뉴올리언스, 내슈빌, 시카고, 푸에르토리코, 캐나다로의 여행을 즐겁게 이야기할 것이다. 작년에 우리는 영국에 한 달간 있었는데 그녀는 정말 좋아했다. 이 남자가 묘사한 내용 중 일부는 좋지 않게 들렸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발췌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닐린에게 약을 준다고 설명했는데 매일 아침 욕실에서 약을 가져온다. 사실 그것은 내 편집됨 한 스푼이다. 그녀에게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다른 방식으로 편집됨 한 적 없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소녀이고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깨달았기에 그녀의 가족이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할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적응했고 행복해 보인다. 그녀는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이 놀고 내가 그녀를 놀릴 때 그녀는 웃고 수줍어한다. 우리가 껴안고 장난칠 때 그녀는 킥킥거린다. 가끔 이유 없이 나를 안아준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가지고 있다. 그녀를 놓아줄 수 없다. 이 편지와 전화는 새로운 수사 경로를 열었지만 마셜 가족에게는 새로운 고통을 안겼습니다. 모든 단어, 우표, 단서가 분석되고 추적되었지만 결국 또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납치범이 메디슨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여행 세일즈맨이나 트럭 운전사일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또한 닐린을 납치한 후 여성 공범과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FBI 특별 요원 닐 퍼텔은 랜섬 요구가 없으니 돈이 동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동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FBI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지 작성자는 유령처럼 남았습니다. 전화는 멈췄고 서신도 끝났습니다. 마셜 가족은 다시 질문과 끔찍한 침묵만 남게 되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한 교사는 자신의 학생 중 한 명이 닐린 K. 마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항상 수상하게 행동했고 닐린과 닮았다고 여겨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단서를 추적했을 때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닐린이 아니었지만 8년 전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납치된 또 다른 실종 아동, 모니카 보니아, 마니커 보니어 였습니다. 모니카는 살아서 건강하게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발견되어 어머니와 재회했습니다. 낸시와 킴은 그 소녀가 자신들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그들의 비극이 다른 가족의 재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낸시는 적어도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뻤다고 말하며 실망과 진심 어린 기쁨이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닐린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1991년 8월 또 한 번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리처드 제임스 윌슨, 이 리빙스턴 경찰서에 들어와 닐린 마셜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윌슨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 1984년 루이스 앤드 클라크 카운티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었습니다. 그는 닐린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레이트 폴스 출신의 한 여성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두 시신의 매장 장소를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낸시와 킴 마셜에게 이 자백은 가장 큰 희망이자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윌슨이 진실을 말한다면 딸의 운명을 알게 되겠지만 그녀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될 터였습니다. 윌슨은 수사관들을 그레이트 폴스 여성의 시신을 묻었다는 장소로 안내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에론 산맥에서 닐린의 시신을 처리했다고 주장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갔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수사관은 윌슨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의 말의 진위를 확인해야 했다며 전문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자백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명백했다고 말했습니다. 윌슨은 곧 자백을 완전히 철회했고 물리적 증거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 없이 그를 기소할 증거가 부족해 석방되었습니다. 마셜 가족은 다시 불확실성 속에 남겨졌습니다. 7년 후인 1998년 또 다른 희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뉴올리언스 병원의 한 간호사가 전살브드 미스터리즈 재방송을 본 후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헬레나라는 여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과 함께 출산을 위해 병원에 왔다가 신원과 병력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에 이상하게 행동하고 급히 병원을 떠난 사건을 전했습니다. 헬레나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추적되었고 그녀는 닐린의 아버지와 혈액 검사를 위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이름이 닐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동안 닐린 마셜이 성장해 임신한 상태로 15년 만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헬레나는 닐린 마셜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낸시 마셜은 1995년 멕시코에서 선택받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운명을 모른 채 무덤으로 갔습니다. 낸시의 죽음은 이미 비극적인 이야기에 또 다른 비극을 더했습니다. 이제 킴 마셜은 홀로 슬픔을 안고 있었고 네이선과 나리는 여동생과 어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한때 온전했던 가정은 이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닐린 마셜이 살아있다면 40대 중반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르고 자신이 모르는 거짓된 기반 위에 삶을 구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을 납치한 남자가 도로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구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낸시와 킴, 네이선과 나린, 그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녀는 그림자를 따라가야 해 라는 말로 시작된 악몽 속에 갇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결입니다. 어딘가에서 닐린 마셜의 진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의 그림자 속에서 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가족의 사랑은 희망이 사라져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네이선 마셜은 그날 여동생의 빈 그네를 밀었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지키지 못한 오빠, 우리가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던 아이의 무게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지만 사랑은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림자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삼켜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1985년 2월 22일 한 어머니가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8살 딸에게 키스하며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마음에 메아리 쳤습니다. 밝은 헤이즐 눈과 캐비지 패치 귀마개를 한 그 소녀, 체리 메이햄, 체리 머헨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펜실바니아의 한적한 도로에서 대낮에 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미스터리는 미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집 앞문 사이 150야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 덮인 2월 오후, 근처에 목격자가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펜실바니아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실종 아동 수사를 촉발했습니다. 1976년 8월 14일에 태어난 체리는 젊은 어머니 제니스의 삶의 빛이었습니다. 제니스는 15살에 강간으로 임신해 16살에 체리를 낳았습니다. 힘든 출산 환경에도 불구하고 체리는 어머니에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였어요. 같이 자랐죠? 그녀는 내 삶이었어요. 제니스는 나중에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니스가 베트남 참전 용사로 체리를 친딸처럼 받아들인 러로이 머키니와 결혼하면서 가족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1984년 말 그들은 코언플랜터 로드에 집을 마련했고 체리는 윈필드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교사들은 그녀를 밝고 인기 많고 행복한 아이로 묘사했습니다. 수다스럽고 친구를 쉽게 사귀며 어디서나 기쁨을 주는 소녀이었습니다. 그 금요일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체리는 어머니가 학교 후 놀이 약속을 잡아줬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습니다. 노란 학교 버스가 체리를 태우고 평범한 학교로 향했을 때 어머니나 딸 모두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버틀러 카운티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이 가족을 파괴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2월 22일 오후는 버틀러 카운티의 전형적인 겨울의 고요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눈이 땅을 덮으며 평화로운 장면을 연출했지만 곧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윈필드 초등학교에서 체리는 다른 8살 아이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배우고 친구들과 웃으며 보냈죠. 오후 4시 10분 학교 버스에 익숙한 소음이 콘플랜터 로드를 울렸습니다. 집안에서 러로이 맥키니는 버스가 평소 정류장에 멈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150야드 길이의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 체리를 마중하려 했지만 제니스가 말렸습니다. 괜찮아, 좋은 날이야. 혼자 걷게 해. 이 결정은 평생 그녀를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체리는 새 친구와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의 어머니, 데비 벅는 자녀를 데리러 버스를 따라 차로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체리의 새 친구가 자신의 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체리가 마지막으로 살아있고 자유로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1970년대, 아마도 1976년형 도지로 보이는 청록색 밴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밴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차체 옆에는 눈 덮인 산을 스키 타는 그림이 그려진 독특한 벽화가 있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에서 가장 섬뜩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데비는 체리가 이 밴을 지나쳐 걱정 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체리는 모퉁이를 돌아 집으로 향하는 짧은 진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2에서 3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죠.
그녀는 차분하고 서두르지 않은 모습으로 어머니와의 놀이 약속을 기대하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리 메이햄은 집 앞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150야드의 자갈길 어딘가에서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맥키니 집 안에서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렀습니다. 제니스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4시 15분, 그리고 4시 20분. 체리는 어디 있는 걸까?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5분 이상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밭에서 놀다 늦어져도 말이죠. 리로이는 먼저 느꼈습니다. 뱃속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퍼지는 차가운 공포. 뭔가 잘못됐습니다. 4시 25분, 버스가 도착한 지 15분이 지나자 두 부모는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달려나가 체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텅 빈 풍경에 메아리 쳤지만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제니스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고 리로이는 진입로를 수색했습니다. 신선한 눈밭에는 체리의 베이지색 부츠 자국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혈관을 얼어붙게 한 것은 집에서 약 50야드 떨어진 진입로의 흙에 남은 타이어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에 있었고 이제 그들의 딸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은 전화와 사이렌 소리로 뒤섞인 악몽 같았습니다. 몇 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고 수색팀, 블러드하운드, 헬리콥터가 뒤따랐습니다. 어둠이 버틀러 카운티에 내려앉자 수색은 확대되었습니다. 이웃, 낯선 사람, 실종 아동을 찾으려는 모든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첫날 밤이 끝날 무렵 250명 이상이 콘플랜터 로드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헛간, 폐건물, 숲, 얼어붙은 연못을 뒤졌습니다. 체리의 이름을 목이 쉴 때까지 불렀습니다. 경찰은 밤새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데비 버크의 청록색 밴에 대한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밴의 색상, 산벽화, 그리고 정류장 근처에 주차된 위치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동네에서 익숙하지 않은 차량이었고 그 타이밍은 너무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무서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대낮의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몇 분 만에 8살 소녀가 존재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비명도 저항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체리 메이햄은 모퉁이를 돌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체리 메이햄의 실종 수사는 펜실바니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실종 아동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탐정팀은 모든 단서를 쫓으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체리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39,000달러의 보상금을 모았고 지역 기업이 체포와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1만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랜섬 납치 가능성을 빠르게 배제했습니다. 맥키니 가족은 돈 많은 납치범을 끌어들일 만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섬뜩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체리를 데려간 사람은 다른 이유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는 것은 모두를 괴롭혔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은 체리가 납치범을 알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밴을 두려움 없이 지나쳤다는 사실은 차량이나 그 안의 사람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이론은 위안과 공포를 동시에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아는 사람이라면 위안이 되지만 신뢰했던 누군가가 배신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은 빠르게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리로이의 알리바이는 확실했고 제니스의 행적도 확인되었습니다. 친척들도 인터뷰를 거쳐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체리의 납치범이 지역사회, 가족의 일상을 아는 누군가일 가능성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청록색 도지 벤과 산 벽화는 수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 벤에 대한 정보 요청은 여러 반응을 얻었고 목격자들은 뉴 켄싱턴에서 마운트 플레전트 방향으로 가는 비슷한 차량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벤을 따라가는 파란 차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리 실종 후 일지주 안에 벤이 검은색으로 다시 칠해졌다는 보고였습니다. 이는 벤의 주인이 차량이 범죄와 연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빠른 제도색은 계획성과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에도 불구하고 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펜실바니아와 주변주의 모든 유사 차량 등록을 확인했고 정비소와 자동차 부품점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개의 제보를 추적했지만 벤은 체리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수사관들은 가슴 아픈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최선의 노력, 지역사회의 지원, 광범위한 수색, 수많은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체리를 찾거나 납치범을 식별하는데 처음 그 끔찍한 밤과 다를 바 없이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구조 임무가 아니라 답을 찾고 정의를 추구하며 제니스에게 절실히 필요한 마무리를 주기 위한 사냥이 되었습니다. 체리 실종 3개월 후 실종 아동 사건에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직배송 회사가 체리의 사진과 함께 나를 보았나요? 라는 질문을 담은 수천 장의 엽서를 인쇄했습니다. 이 엽서는 전국적으로 전화요금 청구서와 유틸리티 명세서에 포함되어 수백만 가구에 도달했습니다. 체리의 사진과 함께 독특한 벤의 그림도 포함되었습니다. 전국 실종아동센터는 체리를 전국 엽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실종아동으로 선정하며 이후 수많은 가족을 돕는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제니스 맥키니에게 딸의 얼굴이 전국의 엽서에 실리는 것은 희망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모든 엽서는 누군가 체리를 봤을 가능성을 나타냈지만 동시에 그녀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수년이 흘렀고 제니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1998년 체리 실종 13년 후 제니스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펜실바니아 법은 7년 후 체리를 법적으로 사망 선고할 수 있게 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하며 희망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체리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선언해달라고 법원에 청원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감정적으로 황폐했습니다. 제니스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있고 얼굴에 키스하고 땅에 묻고 작별을 고해요. 저는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체리를 찾을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녀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법적 선언 전 제니스는 $50,000의 보상금을 전국 실종아동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여성이 보여준 놀라운 관대함이었습니다. 2000년 체리 실종 15년 후 기술은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컴퓨터로 생성된 23세의 체리 추정 이미지가 수천 가구에 우편으로 보내졌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결국 가슴 아팠습니다.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졌지만 모두 체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1월
펜실바니아 주경찰은 수년간 받은 어떤 정보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한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정보는 체리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시사했으며 체리가 잘 아는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체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또 다른 거짓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체리가 미시간에서 가명으로 살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DNA 검사로 그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체리 실종 33년 후 제니스는 익명의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체리를 누가 왜 살해했으며 시신이 어디 묻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찾은 후 평화를 찾길 기도한다는 말로 끝난 이 편지는 제니스에게 희망과 고통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경찰은 철저히 조사했지만 이 정보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체리 실종 35주년이 되면서 제니스는 체리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납치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녀의 과거의 가장 어두운 장과 연결된 이론이었습니다. 그녀는 체리가 강간으로 잉태되었다는 주장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 연결이 딸의 실종을 이해하는 열쇠일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1985년 2월 22일 처음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체리를 마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힌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내가 거기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은 만약 그녀가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면 체리가 납치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고통스러운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2019년 제니스는 계속되는 고통을 공개적으로 말하며 익명의 제보가 가족의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늘 기도하는 전부예요. 오늘날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체리 메이햄의 실종은 미국에서 가장 섬뜩한 미결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며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체리의 실종은 실종 아동에 대한 미국의 사고방식을 바꿨으며 다른 가족을 돕는 시스템과 프로토콜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체리를 아는 이들에게는 통계나 시스템보다 그녀의 부재가 남긴 거대한 구멍이 더 중요합니다. 제니스 맥키니는 60대가 된 지금도 답을 찾길 희망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들이 용기를 내어 나와주길 바랍니다. 1969년 6월 14일 스모키 산맥에서 6살 데니스 마어턴 이 가족 앞에서 숨바꼭질을 하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고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색팀, 헬리콥터가 며칠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데니스가 7살이 되기 하루 전 그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그의 이름을 외치며 눈물을 참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캠핑의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빌 마틴, 빌 마어턴, 은 스펜스필드에 앉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건축가로 테네시주 녹스빌에 살았으며 아버지 클라이드와 두 아들 9살 더그와 6살 데니스와 함께 케이즈즈 코브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내일은 아버지의 날이었고 데니스는 6일 후 7살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마틴 가문의 반세기 이상 이어진 전통의 일환이었습니다. 마틴 가문은 매년 6월 소를 산으로 몰고 올라가 소금 할치를 놓아두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1934년 국립공원 설립으로 농업은 끝났지만
가족 재회로 전통은 이어졌습니다. 이번이 데니스가 처음으로 참여한 여행이었습니다. 데니스는 작지만 강했고 키는 약 4피트, 몸무게는 55파운드, 짙은 갈색 눈과 물결치는 갈색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또래보다 6개월 뒤처졌지만 야외에서는 똑똑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집 밖에서 캠핑은 처음이었지만 숲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토요일은 러셀필드에서의 아침 식사로 시작되었고 스펜스필드로의 하이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마틴 친척들이 점심을 먹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경치를 즐겼고 데니스, 더그, 다른 두 소녀는 들판에서 뛰놀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 직전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더니 흩어졌습니다. 더그와 다른 아이들은 남쪽으로, 데니스는 북서쪽 테넷이 방향으로 갔습니다. 어른들은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고 아이들이 덤불에서 뛰어나오며 웃음을 터뜨리자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빌 마틴의 기억으로는 2에서 3분, 최대 5분이 지나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데니스는 어디 있어? 아이들은 데니스가 서쪽으로 갔을 때 그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그의 빨간 셔츠가 눈에 띄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조부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룹은 들판을 샅샅이 뒤졌고 길을 나눠 수색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클라이드 마틴은 캐즈코브 레인저 스테이션으로 하이킹해 데니스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빌 마틴은 캐즈코브에서 오는 공원 자연학자와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며 바람이 들판을 휩쓸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이 갑자기 몰아쳤고 몇 시간 동안 3인치 가까운 비가 쏟아져 기른 진흙강으로 변했습니다. 강풍은 데니스를 부르는 소리를 삼켰고 대답을 들을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데니스는 옷과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자도 방수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50도 초반으로 떨어져 캠퍼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가족은 간헐적으로 대피소 밖으로 나가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우리 소리를 들었을지 의문이에요. 라고 은퇴한 공원관리인 드와이트 머카워터는 말했습니다. 그런 폭풍과 기온 속에서 보호 장비 없이 아이가 견디기란 쉽지 않아요. 아이의 신체는 어른과 다르죠. 저체온증은 빠르게 찾아옵니다. 다음 날인 6월 15일 오전 5시, 메카터와 다른 레인저들이 수색 및 구조를 위해 모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아침 대부분이 걸렸습니다. 홍수로 범람한 개울, 고인 물, 무너진 도로와 오솔길 때문이었습니다. 공원 관리들은 트럭과 지프를 이용해 수색자들을 스펜스필드로 실어 날랐고 오후가 되자 레인저, 지역 구조대 자원봉사자, 보이스카우트 등 24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데니스의 어머니 바이올리트 도 교회에서 아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찾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신 건 우리가 더 감사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일지도 몰라요. 메카터는 매 트럭과 자원봉사자마다 데니스의 흔적이 지워질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모키에서 자라며 꺾인 나뭇가지, 방해받은 개미 흔적 등 길 잃은 여행자의 흔적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발자국, 너무 많은 트럭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찾았지만 뭔가를 찾아야 했어요. 뭘 찾아야 하는지 알아야 했죠.
공원 관리들은 나중에 수색 초기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열정적인 자원봉사자, 미숙한 눈, 부주의한 발이 문제였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통제력을 잃었고 일부 자원봉사자는 공원에 처음 와본 사람들이었으며 나침반 사용법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다음 1시간 안에 데니스를 찾을 거라 믿었고 이 때문에 조직이 인력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자원봉사자는 1,400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비는 계속되었고 헬리콥터는 안개로 인해 자주 멈췄습니다. 수색견도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6월 17일 수색 4일째에 발견된 이글 크릭, 지겔 크릭 지역의 물길 근처에서 희미한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약 300야드를 따라갔지만 개울가에서 흔적이 끊겼습니다. 한 발자국은 맨발, 다른 하나는 신발 자국으로 아이 크기였습니다. 마틴 가족은 그 발자국이 데니스에게 너무 크다고 했고 공원 관리들은 보이스카우트 수색대의 흔적이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맥카터는 그들이 너무 일찍 포기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 아이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아이의 발자국을 찾았어요. 그는 혼자였고 스카우트 중 맨발인 이는 없었죠. 수색이 길어지며 심령술사, 점성술사, 자칭 탐정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존 F. 케네디 암살을 예언했다고 주장한 진 딕선, 데니스가 아직 살아있다고 예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빌 마틴은 헬리콥터에서 확성기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람과 소음에 묻혔습니다. 6월 25일 마틴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고 6월 29일 공원 관리들은 주요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9월 11일까지 소수의 레인저가 수색을 이어갔지만 결국 공식 수색은 종료되었습니다. 수색은 13,420인시와 약 7만 달러, 오늘날 약 50만 달러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빌 마틴은 아들이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5,000달러의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한 달 뒤 헤럴드 키라는 고속도로 엔지니어가 캐즈코브에서 그날 오후 6에서 7시 사이에 비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덤불에서 누군가가 숨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조잡한 지도를 발견했지만 공원 관리들은 그의 이야기가 스펜스필드와 너무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1985년 한 남자가 불법 인삼 채취 중 발견한 아이 크기의 해골을 언급했지만 수색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한 남자가 자신이 데니스 마틴일지도 모른다고 연락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빌 마틴은 2014년 아들의 운명을 모른 채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공원 부소장 조어던 은시간이 날씨, 동물, 숲이 단서를 지웠다고 믿습니다. 그는 데니스가 길을 잃어 잘못된 길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데니스 마틴의 실종은 전 세계 수색 훈련 사례로 사용되며 국립공원 서비스는 이후 수색 및 구조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구해졌지만 데니스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스펜스필드는 이제 반세기 전의 초원과 거의 달라졌습니다. 나무가 열린 땅을 덮었고 숲바닥은 낙엽과 이끼로 뒤덮였습니다. 매년 자연은 약 1인치의 흙을 쌓고 그 위로 시간이 흐릅니다.